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도 경찰 경영 특채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통치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국가 작용이죠.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국군 파견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라크 파견 결정 얘기하는 거죠. 자이툰 부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등의 문제에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 관계 등 재반 상황을 고려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되는 사안이다. 뭐 여기 표현은 뭐 판단 여지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었습니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이것은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리고 국회였죠. 국회. 여기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을 한 문제였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까지 포함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도 4월 27일 날도 또 한번 이루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통치행위가 맞겠고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었고 지금으로 치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협력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고 승인받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북한 측의 사업관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하는 행위, 대북 송금행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송금하는 행위 그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보합의 평등 원칙에 비춰봤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던 거죠.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요거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가분행위 이론이었었습니다. 가분행위 이론.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였었지만 대북송금행위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고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권의 일종이다.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우리 헌법 제76조 얘기하는 것이죠.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통치행위라고 직접 말을 했었고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끊어서 그래서 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고 이제 뒤에서 여지를 남겼던 부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사명으로 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맺었던 사건입니다.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4번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나 어저께 상황하고 비슷하죠. 이게 수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던 사건인데 여기 자체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법률 분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법률 분쟁이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법률 분쟁인데 이게 자체가 순수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통치행위가 맞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행위였었죠.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게 아니라 이게 CF였었습니다. 이 신행정 수도법하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행위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통치행위가 맞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비교 대상이었었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투표 부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통치행위는 뭐 틀릴 게 없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특수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 지금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이라는 부분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따라 붙었는데, 자기구속 원칙이 어디에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시면요. 학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구속 원칙은 주관적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학설의 입장은 자기구속 원칙이요. 자기구속 원칙이 학설은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것이다. 평등 원칙에서 온 것이고, 평등의 원칙, 객관적인 차별 방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쪽에서 이렇게 온 게 요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주관적인 신뢰보호, 신뢰보호 원칙, 주관적인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요게 이제 학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학설은 이렇게 보죠. 학설은 이렇게 보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평등 원칙과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찾고 있죠.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을 보시게 되면은,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평등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위법한, 이 부분이 포인트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해서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기관행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의 판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아예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관행은 만들어진 상태고,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위법하다라는 부분 앞에 있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인데요. 연결하고 있는 고리를 보시게 되면 이 평등 원칙에서 지금 끌어들여서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학설에 따른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뭐 이렇게 되면은 판례에 의했을 때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뭐 틀렸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면,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 유사한 사건에 관해서, 유사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아니다? 당해 사건이 아니다. 당해 사건이 아니라 유사 사건, 다른 사건이란 얘기죠.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해야 되는 것은 뭐 존중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서로 다른 사건이라 얘기입니다. 당해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무엇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판례법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어떨 때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을 때, 그럴 때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원심에서 다시 또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보게 되는데,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것이지, 아무리 그것이 법률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재판 규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번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가 기관소송에서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행정소송법 제3조 4호에 보시게 되면, 기관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기관 간의 싸움이죠. 기관 간의 싸움에 있어서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하고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상황이 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요거하고 요거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상황이 요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이 바로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 기관소송은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안에서 행정기관하고 행정기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있어서의 다툼, 이것이 바로 기관소송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죠. 이게 학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판례는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싸움 역시도 기관소송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는 광의설,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관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집행기관하고의 다툼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송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1번하고 2번하고 그리고 3번 이런 상황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되는 건데, 헌재법 제6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을 하게 된다. 국가기관끼리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기관 지자체끼리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자체를 기속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미 나온 처분에 상대방에 대한 효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이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나온 처분까지 국민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관소송과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게 67조 내용입니다. 원래 내용. 행정절차법 4조 2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4조 1항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4조 2항이 이제 신뢰보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고요. 이 4조 2항,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죠. 행정절차법 4조 2항의 친구가 누구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이죠. 18조 3항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둘 다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그리고 행정선례법에 대한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만 있느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국세기본법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 안 된다는 4조 2항의 내용 그대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특별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이 법령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스무스한 내용들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계속 지금 자기구속원칙 얘기를 하고 있죠.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 원칙과 신뢰보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자기구속 원칙 판례는 평등 원칙, 신뢰보 원칙.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죠. 대외적 구속력을 무엇이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준법규성설의 입장이고, 우리 판례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은 뭐야?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비법규성설이죠. 우리 대법원 입장은 원칙이 비법규성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대법원의 입장도 최근에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준법규성설의 입장으로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비법규성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준법규성설,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은 헌재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겁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률, 뭐의 근거법이? 부담의 근거법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이죠.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그런데 이 주된 행정의 근거법이 바로 무엇의 근거법이다? 부관의 근거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관이라는 것은 결국 저 행정행위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재량권 행사의 일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된 행정의 근거법은 부관의 근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부관 금지 규정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처분의 판단을 내릴 때도 역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과 부관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하고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관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부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된 행정행위가 만약에 취소가 되면 부관의 효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부관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경우 서로의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관하고요, 그에 따른 행위, 부관에 따른 행위하고의 관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냐, 부관한테 영향을 미치냐. 만약에 주된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얘가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라고 하게 되면 부관은 무효입니다. 부관은 무효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종성이죠. 부종성. 종된 행위의 효력은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된 행정행위가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 위법해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부관은 같이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효력을 같이 소멸당하게 되겠죠. 부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종성. 그러면 부관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관,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부관이 위법합니다. 부관이 위법할 때, 그리고 부관이 위법한데 그것이 아예 무효사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로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얘가 만약에 분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누시고요. 분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누시고, 만약에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그것 때문에 위법해지는 건 아니죠.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무효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리가 불가능하다, 서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관이 무효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면 얘도 역시 감염돼서 무효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효사유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하고 주된 행정의 관계를 봤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부담이죠. 얘가 부담이 되는 거고, 얘가 기타 부관이 되는 거고, 얘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얘가 기타 부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죠? 얘는 부정성의 문제 때문에 100% 주된 행정의 효력은 종된 행위로서 부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 반반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세모 이렇게 쳐서 분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부관과 그에 따른 행위,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앞에 것이 기부채납 조건을 붙였다, 얘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뒤에는 그에 따른 기부채납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의 행위, 증여계약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 사이에서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인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인 경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판례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된 행정의 효력이 없으면 종된 행위로서 부관의 효력은 없는 것이며, 반대로 부관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된 행정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와 같이 부관과 주된 행정의 관계 문제와는 달리 부관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이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행위인 것이고, 이 부관은 이 행위에 동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부찬합 조건, 얘가 무효라고 해서 증여계약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얘가 취소가 되었다라고 해서 얘가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이 부관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다투어서 무효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라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증여계약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부관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비교했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와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 등의 사용입니다. 분사기 등의 사용, 강론에 나온 얘기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3 얘기하는 겁니다. 10조의 3. 경직법 10조의 3 해보게 되면 10조의 3은 분사기 등의 사용이고 10조의 4는 무기의 사용입니다. 예,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가스총 사용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판례가 부부싸움이 났다라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이제 시칼을 들고 계속 칼부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때 긴장해가지고 경찰관이 그 사람 얼굴을 향해서 가스총을 쐈습니다. 가스총을 쐈고 당시에 그 가스총 안에 고무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스총 안에 고무탄이 있었고 이 고무탄이 그 사람의 눈을 실명시켰던 실명사건이었었는데요. 예, 이와 같이 실명사건이었었는데, 안전수칙을 준수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 이 친구가 담당자가 아니죠. 얘가 담당자가 아니에요.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용을 보시면 담당 공무원과의 어떤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게 맞겠죠.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언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얘가 민원봉사팀장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얘기가 다 된 거라고 하게 되면 신뢰보원칙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했나고요?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 가능성, 구체적인 경위를 통해서 그 신뢰 가능성을 살피고 이걸 통해서 그 실질을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을 가지고. 뭐를 보지 말고 형식을 보지 말고, 형식, 즉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구애됨이 없이, 형식적인 권한 분장, 얘가 과연 담당 공무원이냐 아니냐, 누가 말을 했느냐, 이런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게 그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병원이 없었어요. 강원도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보건사회부 장관이었었고,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제 보복부 장관이에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도에 어떤 군에 병원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지방세와 국세를 면세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국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면세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내렸다는 거예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가 가능하겠는가? 이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냐?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라고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내무부 장관, 지금으로 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요. 강원도지사와 얘기가 다 됐고요. 강원도지사는 그 도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에 대한, 얘는 뭐가 아니에요? 과세관청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세금을 부과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얘는 과세관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라고 하게 되면 국세청장이 될 것이며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인데 얘는 과세관청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내무부 장관하고 얘기가 다 된 것이고 그 다음 강원도지사도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방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면제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강원도 안에 있는 다른 군들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유독 그 군만 이와 같은 지방세 면제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병원을 설립을 하자마자 지방세를 부과를 했었던 사건인데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었다면 저기서는 신뢰보원 측이 적용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4번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2조 1항에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뭐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별도의 구체화 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소극적 권리, 헌법상 권리가 기본권이죠. 헌법상 권리, 기본권. 기본권의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소극적 권리로서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그 다음 적극적 권리,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 권리로서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와 같은 것들은 별도의 구체화법이 필요한 것인가? 법률이 제정되어야지만 법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 이러면 소극적 권리 같은 경우에 별도의 구체화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하다. 지금은 그 중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근거로 바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마련해달라. 이건 요구할 수 있죠. 정책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을 근거로 바로 돈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 뭐 돈을 달라, 생계비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특허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라고 했습니다. 그 처분의 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받을 우려, 권리 침해의 우려라고 얘기하죠.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독일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 원고적격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에 대해서 언급이 처음 제기되었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소송 요건에 대한 입증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게 되면 이 무효확인 소송, 이 무효확인 소송도 역시 취소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역시 공법상 권리가 성립이 돼야 되고요. 사익보상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제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겠지만 이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부에 대한 판단은 자유재량, 재량행위가 맞다.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 신청자 중에서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건 내용이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가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편의재량이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재량, 편의재량, 말만 바꾼 겁니다. 편의재량, 백지재량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누구로 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재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용 신청을 한 사법연수원 졸업생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은 의무사항이다. 이거예요. 의무사항이다. 얘가 의무사항이다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응답 신청권과 그리고 응답 의무의 관계는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면 응답 의무가 인정될 것이며 응답 의무가 인정되면 응답 신청권이 인정될 것이다. 이 파트예요. 이 부분을 지금 치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검사의 임용권자에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 신청자에게는 신청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부는 처분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의무에서 신청권을 도출해냈던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소권은 공권이죠.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 공권이기 때문에 공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공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권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위임명령, 법규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수권상 한계 첫 번째, 수권상의 한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재정상의 한계 문제가 있겠죠. 위에 있는 내용은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요,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2개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3개가 등장하게 되고 총 5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권상 한계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포괄위임 금지원칙, 포괄위임 금지,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 만약 포괄 위임을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만들어진 법규명령은 위법해지는데 뭐 때문에 위법해진다? 법률 유보 원칙 때문에 위법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법률 전속사항이죠. 법률 사항이 아니지요. 법률 전속사항입니다. 법률 전속사항이라는 것은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법률로 전부 다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재정상한계 세 번째 문제는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위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위임의 한계,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일탈금지 원칙 이게 들어갈 테고요. 이것도 행정작용이니까 행정입법, 당연히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금지 원칙, 금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얘도 다시 재위임을 할 수가 있겠죠. 재위임을 할 때는 대강을 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위임을 해야 되는 건데, 전면적 재위임 금지 원칙, 전면적인 재위임은 안 된다. 이거죠. 5개, 그 중에서 마지막 겁니다.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말하고 있는 거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이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전체 프로세스로 질문을 보통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쪽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법규명령인데 처음에는 위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 이렇게 생겼고 다시 위임이 또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위임명령,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 위임명령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위임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위임의 근거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 하나,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이 조례는 자치법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이렇게 명령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두 개를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포괄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 그렇죠? 포괄위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지방의원하고 국무총리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위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 범위 내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건 오히려 지방의원 쪽이 되는 것이겠죠. 지방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는 위임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있는 권리제한 의무부가 조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위임이 허용될 수가 있다. 행정수행법 제6조, 행정수행법 제6조는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헌법 제107조 2항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보는 순간 헌법 107조 2항을 떠올리게 되고 107조 2항에 보게 되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0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는 최종적 판단을 누가 내린다? 당연히 대법원이 내리겠죠. 그리고 이거 결정이 아니고 판결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판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명령이나 규칙은 법규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도 요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집어넣는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이게 확정되었다고 해서 확정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실효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실효되는 게 아니죠. 이 법규명령은 우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상대적 대세효라고 하게 되죠.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위헌 위법하다라고 확정됐다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총무처 장관, 당시에는 지금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어디다가? 관보에다가 그 사실을 게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게시가 되면은 그때 이 입법을 했던 행정기관이 이것을 스스로 폐지하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에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법률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수 법령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쪽에 대해서 A 법률이 B 법률에 대해서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은요, 법조경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법조경합이 발생했다.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우선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적용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법조경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행위에 관해서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A법에 따른 허가도 따로 받고 B법에 따른 허가도 따로 받고 둘 다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의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서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면요 A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B법에 따른 허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행위로 적법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한쪽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27조 약간 치사하긴 한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재량행위도 위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위법은 어떠한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니까 재량행위에도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약간 좀 치사하게 들어오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한계를 넘거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한계를 넘거나 이게 일탈이죠. 재량의 일탈 그리고 남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거 때문에 틀렸다라고 낸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거의 문제 없습니다. 거의 문제 없는데 저렇게 치졸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어느 행정행위가 계속행위 재량인지 나아가 재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근거가 된 법규의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의 문호에 따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틀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음주 측정입니다. 음주 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 측정. 음주 측정은 법적 성질이 무엇이다? 이거는 음주 측정은 도로교통법 44조 자체에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아예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아예 웅변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웅변학원 잘 다닌 거지. 그러면 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조사죠. 행정조사인데 강제조사라고 파악이 되는 것이죠. 권력적 조사,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 측정을 할 때 상대방은 그에 응해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 이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현재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사건에서 이것은 수인 하명이다 라고 봤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이겁니다. 이게 2007년도였나요? 그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필요적으로 그 전까지는 재량이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량이었었어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이게 재량으로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면허 취소는 기속사항이 돼버린다.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재량이라는 게 없는데 재량의 하자가 어떻게 생겨?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에 법 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에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갱신 허가가 이전에 허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얘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A라는 허가 처분이 이렇게 있었다. A 처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갱신이 돼서 A 다시가 됐다 이거죠. 다시 또 갱신돼서 A 다시가 됐다 이거죠.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처분이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전체가 A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갱신 전에 있었던 법 위반 행위를 불문에 붙이는 것인가 새로 태어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처분이 나온 건 여기예요. 처분이 나온 게 여기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처분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법 위반 행위가 했다 하게 되면 이것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것은요. 여기 와서 해볼까? 여기 와갖고 이걸 근거로 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취소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죠. 이건 뭐예요? 철회 처분이죠. 철회 처분. 후발적 사유를 이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요.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한이 붙었다 이거죠. 기한, 부관으로서 기한이 붙었는데 이것은 종기다 이거죠. 종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의 경우라서 처분의 효력은 상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기간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존속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주된 행정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맞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이나 또는 투자된 규모, 자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고 했을 때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2년 기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했다라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라 허가 조건에 즉 부관 얘기하는 거죠. 부관의 존속기간은 주된 행정위로 보게 되면 갱신기간이 되는 것이죠. 갱신기간으로 봐서 그 기한이 도래됨으로써 조건의 개정, 부관은 개정을 할 수 있겠지. 부관은 바꿀 수가 있겠지만 주된 행정행위에는 터치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허가기간이 지금 갱신기간입니다. 갱신기간이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허가가 갱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종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약속의 조건이다. 만일 그러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존속기간이 되는 것이다. 그죠? 더 이상 갱신기간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며 다시 원래대로 존속기간의 의미로 복귀하게 되는 거니까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고 이후에 갱신 신청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것은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허가 신청의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야하고 기속행위다라는 얘기죠. 기속행위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지를 남긴 거야. 여지를. 이게 아무리 강학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재량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갖고 현재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이 여지가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건 뭐가 있었습니까? 러브호텔 사건하고 산림훼손허가 사건이 있었죠. 4번 산림훼손행위 등장했네요. 이게 바로 강학상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파악했던 사건이고 그것을 그냥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산림 형질 변경 허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산림 훼손 허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산림 형질 변경 허가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의 금지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법에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막고 있는 것 말고도 금지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한청은 훼손허가 신청의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익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부할 수 있다. 엄연히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러브호텔 사건하고 산림훼손허가 사건이죠. 이건 좋은 지문입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산림훼손허가 재량이라고 한 것은 재량이라는 문제는 몇 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취소와 철회 이렇게 얘기하면 취소는 직권 취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성소 적발장입니다. 위성소 적발장, 위성소 위법 성립 소급 그 다음 적발장 적법 후발 장래 앞에는 직권 취소 뒤에는 철회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적법했다 철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고 할지라도 철회 법률상 근거 불효설이죠. 법률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고요.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다. 부동철사 개벽 철회 사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철사 개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A 중에 4, 사정 변경 얘기하는 거죠. 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준공이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준공, 중화인민공화국 얘기하는 것이죠. 준공,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효력을 발생하는 별개 행정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철회라는 것은 별개 행정이다. 별개 행정이다. 과세관청이 과세부가처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원부가처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원처분이 이렇게 있다. 당초처분이 있고 플러스 취소의 취소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취소의 취소. 이 취소가 앞에 있는 원처분을 제거했고 뒤에 있는 취소가 앞에 있는 취소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원처분의 효력은 다시 부활, 소생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침익적 처분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세 번째, 이거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폐나 사유의 방법. 국가를 적극적으로 농간하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 농간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적극 농간행위입니다. 적극 농간행위는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것이고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보호 가치가 인정될 수가 없을 거겠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거죠.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보호가치가 없겠죠. 행정행위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 원시적 하자 말하는 거죠. 위성소의 성입니다. 성립 당시의 하자. 원시적 하자, 뒤에는 후발적 하자. 철회 사유는 행정위가 성립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다. 그냥 위성소 적발장으로 다 풀리는 얘기죠. 9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이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다 매한가지.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사이에는 과연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직위해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직위를 박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고, 직권면직, 면직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면직처분이 되는 거죠. 서로의 효과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고요. 또 앞에 있는 선행처분으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오직 직권면직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승계는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에 있는 위협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발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선행처분이 계고처분이 위협한 거기 때문에 계고를 전제로 행해진 영장발부가 위협한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1년의 단계적 절차. 1년의 단계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전체를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승계론에 따르더라도 하자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자의 승계 문제는 선행행위 하자가 존재하는데, 위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유는 선행위하고 후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만약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후행처분은 요건 흠결로 위법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자승계가 되는 것이고, 취소 사유일 때 과연 하자승계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용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의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죠. 표준지 공시가 결정. 이게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고요. 뒤쪽에서 나오는 것은 수용 재결입니다. 이 앞에서 나왔던 판례라고 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이 또 하나가 있었죠. 세 번째 상황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입니다. 이 전부 다 뭐였었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통지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통지되지 않았다. 위에 있는 두 개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통지를 안 해줬습니다. 통지를 안 해주고 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같은 처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것들은 통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 제소기한이 지나버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안 다퉜어? 받아들여?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수인을 할 수가 없다.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깨지기 때문에 추가적 요건이 흠결되는 것이고 기결력이 성립되지 않아서 하자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기결력 이론이 적용됐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할 당시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심해 보세요. 광업 허가라는 거하고 지금 토지형질 변경 허가라는 거하고 지금 허가가 두 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광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광업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야.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광업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갱신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갱신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 광업권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행정청이 위 거부 처분을 한 뒤에 신청을 했는데 형질 변경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위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원래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소송에서 전부 다 각하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성립될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협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공정력의 정의죠. 아무도 그 하자를 아무도라고 하게 되면 협의의 공정력으로 보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하자를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넓은 의미의 공정력, 광의의 공정력 말하고 있는 거죠.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갖지 않는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행정처분, 그 다음 재결처분, 행정처분이나 재결처분은 기판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겠죠. 처분 취소도, 재결 취소도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라는 거, 불가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정해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기판력 때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판력이라는 건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정력 안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을 부당이득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현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민사법원이 함부로 부인을 해버리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귀하는 경과로 확정되었을 때 처분의 기초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재결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순수한 행정처분이든 재결처분이든 간에 이게 소송이 아닌 판결이 아닌 이상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가돼서 그것이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판결은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행정처분이나 재결처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법원도 할 수가 없다. 모순금지요, 즉 기판력 말하고 있는 거죠. 기판력은 오직 소송의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